32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사회 초년생이던 그때 주변에 혼자 지내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했죠. 그 일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휘둘리며 지내던 생활에서 제가 주체가 되는 생활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연애할 때마다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다는 남자들, 제가 너무 독립적이라는 남자들. 결국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결혼은 저와 맞지 않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이 되던 해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지훈 씨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와 동갑이었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지혜 씨, 저랑 저녁 한번 어때요? 좋아요. 근데 저 연애할 때 간섭 싫어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도요. 저는 제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지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 씨,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도요. 저는 제 커리어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 잘 맞네요. 사실 저는 이미 정관 수술을 했어요. 정말요? 네, 몇 년 전에 했어요. 저는 원래 혼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혜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정관 수술까지 했다니 정말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저 아들이 결혼한 것에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지훈이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이제라도 결혼해서 참 다행이야.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란 게 없으니 결혼을 안 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어머, 어머, 그렇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기 일에 집중했고 저는 제 일에 집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를 올가매지 않았죠.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슬슬 아이 계획 세워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이 안 가질 거예요. 결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때 얘기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이 뭐니?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 나중에 외로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한 일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며칠에 한 번씩. 지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자꾸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말씀드려줘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자꾸 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어요. 생리 주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정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데 혹시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드물게 정관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멍하니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관 수술을 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먼저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 정관수술 했다고 안 했어? 근데 나 임신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훈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한테 애가 찾아온 거니까 낳아서 키우자. 갑자기 덜컥 애가 생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 그 병원 어디야? 나 거기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이미 지난 일인데 따져가서 어쩌려고. 우리가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나 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만 낳으면 엄마가 와서 애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지훈 씨는 오히려 들뜬 표칭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막상 제가 임신하자 뛸 듯이 기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죠.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휴직을 해야 하나? 복직은 할 수 있을까? 제 몸은 어떻게 변할까?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항상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우리 엄마한테 임신 소식 알려야지. 아직은 좀. 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왠지 더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지훈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지혜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긴 거야? 어머, 너무 좋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임신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임신 때문에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휴직 절차를 밟아야 했고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지혜 씨 축하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어떡하죠? 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갈게요. 알았어요. 몸조리 잘하고 언제든 복직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 자리는 이미 없어질 거라는 걸. 제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가 아팠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지훈 씨는 처음에는 신경을 써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처럼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저는 혼자 집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혜야, 밥은 먹었어.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네, 어머님. 먹었어요. 태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음악 들어야 해. 그리고 좋은 그림도 많이 봐. 네, 알겠어요. 미역국도 많이 먹어야 하고, 근데 카페인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부은 얼굴, 불러온 배,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인가? 몇 달 전까지 당당하게 회사에 다니던 내가 이렇게 된 건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나만 이렇게 변하잖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나잖아. 조금만 참으라고. 이게 조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다들 이렇게 애 낳잖아. 나는 다들이 아니야.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미 생긴 건데. 지훈 씨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0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왕절개로 하고 싶어요. 자연분만이 산모와 아기에게 더 좋은데요. 알아요. 근데 저는 제왕절개로 하고 싶어요. 결국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까? 산모님, 힘내세요. 곧 끝나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 딸이구나.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딸이구나. 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천국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주고 저는 그저 쉬기만 하면 됐죠. 하루 3끼 맛있는 밥이 나왔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모든 걸 해야 하니까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지훈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 깨끗하게 치워뒀어. 사람 불러서. 고마워.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어요. 아기에게 더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모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1시간에 한 번씩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했어요. 밤낮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계속해서 아기가 울고 저는 일어나서 젖을 물렸죠. 유나야, 엄마도 자고 싶은데. 저는 울먹이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당신은 출근해야 하니까 푹 쉬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옆방으로 보냈던 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자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너무 예쁘네. 역시 아이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지? 엄마 쭈쭈 먹고 쑥쑥 크자 우리 손주. 시어머니는 아기만 보시고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분만 했으면 면역력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왕절개밖에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연분만이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제 마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유 패드가 비치는 헐렁한 옷, 다크서클이 진한 얼굴. 이게 나인가? 몇 달 전까지 단정하게 출근하던 내가?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나도 선택하고 싶었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품에는 제 딸이 있었으니까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할 작은 생명. 저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너를 원하지 않았던 거.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렇게 10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성대하게 백일상을 차리자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님, 조용하게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할게요. 그래도 100일인데 크게 해야지. 아니에요. 유나가 아직 어려서 사람 많으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집에서 작은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일 당일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우리 유나 100일 축하해. 시어머니는 유나를 안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100일상 음식, 손님들 식사, 모든 걸 제가 준비했죠. 지혜야,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훈 씨가 말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앙앙. 저는 얼른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지혜야, 넌 밥 먹어. 내가 볼게. 시어머니가 유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급히 밥을 먹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유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본인의 가슴을 유나 입에 물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 애가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저한테 말을 하시면 되지? 이게 지금. 저는 달려가서 유나를 시어머니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지훈 씨와 다른 식구들도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유나한테 젖을 물렸어. 뭐? 지훈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뻘쭘해 하시며 옷을 내리셨어요. 애들 키울 때 생각이 나서 그랬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주이기도 하잖아. 내가 손주 예뻐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셨어요. 저는 유나를 꼭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시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나가셨죠. 지훈 씨와 저만 집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좀 선을 넘긴 했네. 지훈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짓이었어. 알아. 근데 뭐 엄마가 손주 예뻐서 그런 거잖아. 그게 이유가 돼? 상식적으로 말이 돼? 저는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당신은 항상 그래. 어머니 편만 들잖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할 거야? 지훈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네가 전화라도 한 통.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한테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알아. 근데 엄마는 그런 분이야. 네가 이해해줘야지. 이해는 무슨 이해? 당신 미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봐, 유나가 놀랐잖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지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어머니가 사과할 때까지요. 엄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데 그럼 평생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지훈 씨와의 사이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지혜야, 이러지 말자. 유나 때문에라도. 유나 때문이라고요? 유나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당신 어머니인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지훈 씨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옛날 사진들을 꺼내 봤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갔던 사진,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사진. 그 사진 속 제 모습은 지금과 너무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죠. 지금의 저는요, 지치고 초라하고 불행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윤에게 젖을 물리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손녀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 제 임신도 시어머니의 행동도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100일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있었고 지훈 씨와의 냉전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말만 했고 서로를 피했죠. 유나 기저귀 사야 해. 알았어. 우유값 카드로 결제했어. 응. 그런 대화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유나를 재우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지훈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지훈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이 작아서 방에서도 거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부러 엿두드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죠. 걔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니?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그건 엄마가 좀 심했어.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주 예뻐서 그런 건데 뭐가 심해? 너희가 예민한 거지. 그래도? 안 그래도 원하지도 않는 출산하고 힘든 애인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출산.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지 새끼가 안 이쁘겠어. 거봐라, 너도 애 낳으니까 좋지. 아빠가 되니 확실히 책임감이 더 생기긴 해. 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관 수술했다고 하면 여자들은 안심한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관 수술했다고 하면 여자들은 안심한다고? 그 수술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한테 너 수술 안 한 거 걸린 건 아니지? 처음에 임신하고 좀 몰아붙이긴 하던데 그래도 안 걸렸어. 그냥 풀렸거니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여자들은 안심한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온 것도 모르고. 엄마, 그럼 나중에 얘기해. 지혜가. 지훈 씨가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화분을 본 거죠. 저는 그 화분을 지훈 씨 머리 옆으로 던졌습니다. 쾅.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혜야. 지훈 씨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정관 수술 안 했다고? 제 목소리는 무섭게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이건. 안심한다고? 여자들은 안심한다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지훈 씨가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정관 수술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구나. 딩크족도 정관 수술도 다 거짓말. 지혜야,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를 속였다고? 나를 이용했다고? 지훈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결혼하고 싶었어. 결혼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딩크족 원한다고 했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았어. 그럼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나를 속이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뭐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 이게 사랑이야? 상대방을 속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봐, 유나가 깼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당신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아니,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정관 수술했다고 하면 안심한다고 그렇게 조언한 거잖아.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나를 속여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만들고. 나는 뭐야? 당신들한테 나는 뭐야? 지혜야, 제발. 출산 도구, 손주 낳아주는 기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이게 사랑이야?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울고 있는 유나를 안았어요.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질러서 놀랐지? 저는 유나를 안고 흔들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말, 시어머니의 웃음, 평온해 보였던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이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유나는요? 제 딸은 어떻게 하죠? 10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쯤 지훈 씨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나 좀 들어가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할 말 없어요. 나가요. 지혜야, 나가라니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또 깼어요. 지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고 흔들며 생각했어요. 이혼해야겠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지만 유나는 포기할 수 없어. 제가 낳은 아이, 제가 키운 아이. 100일 동안 밤낮 없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달래고 온 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낳은 아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 유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육권 소송.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상담 예약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나는 친구에게 잠깐 맡기고 혼자 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지혜 씨. 앉으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상담 신청서 보니까 이혼과 양육권 소송이시네요. 네, 자세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했던 것,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한 것, 원치 않던 임신과 출산, 100일 날 시어머니가 했던
충격적인 행동, 그리고 엿들은 통화 내용까지. 변호사는 차분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들은 거라서. 아쉽네요. 녹음이 있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됐을 텐데. 그럼 증거가 없으면 어려운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정관 수술 여부는 의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실제로 정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분 동의해 의료 기록을 조회하거나 법원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날 있었던 일도 목격자가 있죠. 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다 봤어요. 좋아요. 그럼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는 명확해요. 배우자의 기망행위, 부부간 신뢰 파괴.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양육권은요? 양육권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연가의 경우 모친에게 양육권이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서지혜 씨는 현재 직업이 휴직 중이에요. 출산 때문에. 복직 계획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나를 누가 돌보죠? 저는 막막했습니다. 이혼하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요.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친정 도움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세요. 저도 나중에는 그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럼 더 좋네요.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양육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출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남편분의 기망 행위가 명확하고 서지혜 씨가 출산 후 지금까지 주 양육자였다는 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는 점 모두 유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만 각오는 하셔야 해요. 상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시댁에서 손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 기간 동안 힘들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괜찮아요. 유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유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친구가 유나를 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이혼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그런 놈이랑 살 수 없지.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유나 봐줘서. 언제든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와? 당신이랑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지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들어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양육권 소송도 할 거예요. 유나까지? 안 돼. 유나는 내 딸이기도 해. 당신 딸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웠어요. 지혜야, 유나만은. 안 돼요.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지훈이한테 들었어. 이혼한다고? 네. 안 돼. 이혼은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손주는 어떡하고? 우리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안 돼. 손주는 우리가 키워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유나는 제 딸이에요. 내 손주이기도 해. 어머님과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유나를 맡길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정관수술 거짓말한 거, 저를 속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공범이잖아요. 정관 수술했다고 하면 안심한다고. 그렇게 아들한테 조언한 거 다 들었어요. 너도 딸 생기니까 좋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좋다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하고 제 몸이 망가지고 제 커리어가 끊기고 그게 좋아요? 그래도 지금 유나 보면 행복하잖아. 그건 제 딸이니까요. 어머니나 남편 덕분이 아니에요. 지혜야, 제발 이혼은 하더라도 손주만은 두고 가. 안 돼요.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시댁에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손주만은 두고 가라. 우리가 키우겠다.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소송도 함께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할게.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이혼은 하자. 근데 유나는 나한테 맡겨. 안 돼요. 나는 경제력이 있어. 너보다 유나를 더 잘 키울 수 있어. 경제력이 다가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경제력을 중요하게 봐.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댁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우리가 유나 키울게. 너는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라고요? 제 딸 없이요? 너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나 없이 무슨 시작을 해요? 손주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 우리한테 경제력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미팅을 했고 증거를 모았어요. 지훈 씨의 의료 기록을 조회했고 정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0일 날 시어머니의 행동을 목격한 친척들의 진술서도 받았어요. 제가 출산 후 지금까지 유나를 돌본 기록들, 모유 수유 일지, 육아일기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밤마다 잠든 유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꼭 함께 할 거야.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유나를 친구에게 맡기고 법원에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저쪽에는 지훈 씨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기망 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원고 측 설명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서지혜 씨와 피고 박지훈 씨는 결혼 전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원고에게 말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결혼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의 의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피고는 정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죠. 지훈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기망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정관 수술은 본인이 직접 받는 수술인데 착각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피고는 결혼 당시 원고에게 몇 년 전에 수술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지훈 씨의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모친 간의 통화 내용을 원고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관 수술했다고 하면 여자들은 안심한다. 수술은 끔찍해서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기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녹음 자료는 없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쉽게도 녹음은 없지만
원고의 진술과 의료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고 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원고 측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고는 출산 후 지금까지 주 양육자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경제활동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죠. 지훈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고는 현재 무직이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계획인지 불분명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고 진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피고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 모친이 원고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라니요?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100일날 피고 모친이 손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이는 여러 목격자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손주가 예뻐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피고 모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피고 모친이 손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이라고 보기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지훈 씨 측에서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아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저희 측에서는 제가 주 양육자이며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어요. 몇 시간의 공방 끝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원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지혜 씨, 원하지 않던 임신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낳고 보니 사랑스러웠어요. 제 딸이니까요. 제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낳았고 100일 넘게 24시간 붙어서 키운 아이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제 딸을 지키고 싶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때 뵙겠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지혜야, 제발 손주마는. 어머님, 비켜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손주마는 두고 가. 안 돼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밖에서 친구가 유나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유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니 조금씩 표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유나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싸워야 해. 유나를 위해서. 두 번째 재판이 있던 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나를 돌본 모든 기록, 모유 수유 일지, 육아 일기, 그리고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유나를 키웠는지 보여주는 사진들. 반면 지훈 씨는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준비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하며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출산 후 단 하루도 아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피고는 퇴근 후에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신의 일을 핑계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간 신뢰 파괴이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제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판사가 양측 변호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입니다. 피고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며 부부간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고는 출산 후 지금까지 주 양육자였으며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영아의 경우 모친과의 분리가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영아기의 아이에게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만 피고에게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월 2회 피고가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저는 비틀거렸어요. 제 변호사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지훈 씨와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손주만은 보게 해줘.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허락할 때까지 안 일어나.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손주만은 보게 해줘. 시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우리가 미안하네.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지훈 씨도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판결대로 할 거예요. 월 2회 면접교섭권, 그것만 인정할게요. 지혜야,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친구가 유나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 유나 양육권 내가 가져왔어. 정말? 축하해. 친구가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겼어. 엄마가 널 지켰어. 유나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유나랑 그쪽으로 갈게. 정말 잘 생각했어, 딸.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유나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유나랑 둘이서. 짐을 싸는데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유나도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와는 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이사짐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손주를 한 달에 2번만 보라는 게 말이 되니? 제발.
판결대로 할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나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잘 지내? 그리고 행복해. 고마워. 너희도 건강해. 저는 친구들과 포옹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 고통스러웠던 시간, 하지만 유나를 얻은 시간. 이제 모두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유나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유나의 머리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과거가 점점 멀어지고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유나는 친정이 있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토론토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나야, 일어났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유나는 이제 돌이 넘어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제게 걸어오며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유나 이제 혼자 걷네? 저는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딸, 유나 데리고 나와. 밥 다 됐어. 네, 엄마.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유나, 할머니가 만든 죽 먹을래? 네.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가 유나에게 죽을 떠먹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유나 참 잘 먹네. 착하기도 하고.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침을 먹고 저는 유나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은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유나야, 저기 봐. 나무잎이 빨갛게 물들었네. 예쁘다? 유나가 손뼉을 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유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문자였어요. 지훈 씨였습니다. 지혜야, 유나 잘 지내니?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훈 씨는 가끔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제가 해외로 나온 이상 실질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웠죠. 저는 유나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 유나 많이 컸네. 너희 둘 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은 없었어요. 이제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제가 다니기 시작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업무였어요. 부모님이 유나를 봐주셨기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혜,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하는 제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유나야,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네? 저는 유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녁을 먹고 유나를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잘 시간이야. 엄마, 책 읽어줘. 그래, 어떤 책 읽을까? 저는 유나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원하지 않던 임신, 배신감, 법정 싸움.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다 읽었어? 응, 다 읽었어. 이제 자자. 엄마, 사랑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유나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유나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토론토의 야경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딸, 이제 좀 괜찮니? 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뭐가 미안해. 네가 잘 이겨낸 게 대단한 거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엄마, 저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 저 유나를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엄마야.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어도 낳고 나면 사랑하게 되는 게 엄마 마음이야. 저는 유나한테 미안해요. 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나는 알 거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짐 중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작은 약통을 발견했어요. 지훈 씨가 바꿔치기 했다는 그 종합 비타민. 저는 약통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약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선택권을 빼앗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약통이 유나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약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엄마는 처음에 너를 원하지 않았어. 유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너야. 엄마, 나도 엄마 좋아. 유나가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유나를 꼭 안았어요. 유나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평생. 그날 오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유나가 자라서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올 거예요. 윤에게. 엄마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할게. 네가 생겼을 때 엄마는 너무 화가 났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너를 낳고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알게 됐어.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법정에서도 세상과도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유나야, 엄마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누구도 네 선택권을 빼앗을 수 없어. 엄마는 선택권을 빼앗겼었어. 하지만 엄마는 다시 찾았어. 나와 너를 위해서. 유나야, 넌 강한 여자로 자라. 내 인생을 네가 선택하는 여자로.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사랑해, 내 딸. 엄마가.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저와 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거짓말에서, 배신에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제 곁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게 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로, 유나와 함께할 미래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